네, 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총론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종합정리편을 보시면요. 여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집행정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집행정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소송을 통해서 또 앞서 봤듯이 뭐 집행이의를 신청하거나 즉시항고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진행하지 않게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법무사 쪽에서는 집행 정지 신청서를 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별도의 집행 정지 신청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왼쪽에. 그리고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을 내고요. 그 소장을 냈다는 이제 증명서를 첨부해서 집행 정지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그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왼쪽에 집행법상에 있는 세 가지 소송이 있는데요. 첫째는 청구이소라든지 제함자이소라든지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소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 정지 신청을 합니다. 물론 그런 방식은 이제 그 박스 밑에 보시면 통상은 이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무담보로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항처럼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 담보를 제공해야만이 필수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만이 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집행을 속행시킨 경우도 있겠죠. 물론 이제 나가서 집행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취소라는 것은 우리가 제함자이소일 때만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우리가 이제 해주는 경우는 이제 집행이라든지 즉시항고 할 때 얘기고요. 그 밖에 각종 이의신청 해당하는 것들로서 3번, 4번 나중에 배우지만 집행문 부여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때 그때 재판 있을 때까지 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요것도 이제 86조지만 실질적으로 16조 이항 그 집행일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정지해 주는 것이고 또 나가서 압류 금지물을 정하는 재판의 경우에도 별도의 집행 정지 속행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직권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지라든지 속행 채무자를 위해서 정지하는 경우, 채권자를 위해서 속행하는 경우가 있고 취소하는 제도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36페이지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집행 당사자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상 A는 채권자, 채무자, 또 이 채권자가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요 원고 피고라고 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이 판결을 얻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집행 단계에서는 우리가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를 합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요. 1번에 우리가 집행 절차에서 그 강제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이 집행 채권자고 집행의 요구를 받는 사람이 집행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 채권자나 채무자라는 것은 집행 당사자인데 이때 집행 당사자는 집행문을 부여함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예컨대 통상 판결문의 경우 나중에 이제 집행문을 받게 되는데요.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는 채권자를 말하고 그에 대해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하면 그것이 채무자가 됩니다. 물론 집행문이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컨대 지급명령이라든지 이행 공고 결정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집행 당사자 적격은 물론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 판결이 있겠죠. 그럴 때 따라서 이것은 한마디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범위는 판결에 미치는 범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결에 미치는 범위를 우리는 기판력 그러는데 이런 기판력과 집행력은 그 범위가 사실 같다. 그런데 실제는 판결에 미치는 효력이 바로
집행력의 범위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집행 당사자 문제인데,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집행, 경매를 하거나 또 압류하거나 이럴 때, 특정한 집행 절차에서 누가 집행을 할 수 있는가의 경우가 집행 당사자 적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은, 아까 봤듯이 판결에 의한 것들이 이제 판결의 기판력과 달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그 집행 당사자에 대해서는 제가 박스를 좀 보시면요. 보통 이제, 뭐 돈을 받거나 그럴 때, 거기 보시면 이제 소송 단계에서는 원고나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A하고 B가 소송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이제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집행 채권자가 이제, 판결에 대해서, 그죠? 고려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컨대 A라는 원고가 승소해서, 집행 채권자와 집행 채무자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A와 B는, 예컨대 이, 집행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 집행 채권이라는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전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집행 채무자도, 이 집행 채무자는 결국에는, 집행 채무의 의무 승계인인데, 의무 승계인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예컨대, B가, 채무자, 집행 채무자인데, 이 B의 채무를 또, 인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가로 안에, 약간, 오타 고치세요. 여기, 채권 양도인을, 채권 양수인을 고치시고요. 양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의무 승계인 옆에 있는 가로 안의 것을 채무 인수인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 인수인으로 고치셨죠? 그래서, 이 양수인하고, 채무 인수인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집행 채무의 승계는 우리가 면책적 채무 인수인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원고나 피고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당사자를 즉 A와 B에 대한 판결이 종료된 후에 즉 변론 종결 후에 또 승계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게는 우리가 승계 집행문을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승계 집행문을 받는 경우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그 당사자나 승계인을 위해서 예컨대 A나 B 사이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 즉 그 목적물, 예컨대 창고업자 같은 경우인데요. 그 목적물의 소지자, 그러니까 A가 B한테 물건을 달 권리가 있는데 그 물건을 누가 줬습니까? B가 아니고 C라는 그 청구 목적물의 소지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이 많아서 선정자라는 걸 이제 선정 당사자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채무자가 파산된 경우가 있죠. 그래서 파산자 또는 원피고가 사망 경우가 있어서 상속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승계인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밖에 각종 참가 소송에서의 탈퇴자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A라는 사람이 지금 소송에서 이 사람이 원고가 돼서 B를 피고로 해서 승소했어요. 그러면 이때 A가 B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뭐 금전에 대한 채권이든 뭐 등기에 대한 청구권이든 그죠? 자, 그러면 그 A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에 대해서 어떤 판결문이 있다, 집행권원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집행채권자가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은, 집행채무자가 되겠죠? 따라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 집행채권, 이제 여기 A가 B에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우리는 요 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는 집행채권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게 돈이라면요, 이 5천만 원이라는 그 금전 채권이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판결문 안의 내용에 피고 B는 A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집행채권자로서 집행채무자에게 집행을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요 채권을 A가 비하는 채권, 요 집행채권을 A1에게 이렇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양도할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B의 채무, 이 집행채무가 또 이 채무를 B1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수인이 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 판결문에 의해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나중에 A가 B에서 예컨대 이게 5천만 원에 대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 이 판결 받고 한 2달 만에 B가 이 중에서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변제. 그럼 판결문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있지만 나중에 다시 4천만 원, 이 A는 결국 4천만 원에 대한 돈을 받을 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이 집행문을 받을 때는 그 범위가 이제 집행문을 받을 때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문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B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채권, 동산 등에 대해서 각종 압류를 진행하겠죠. 경매를 넣거나. 그죠? 그게 집행이죠.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판결문에 있는 사람이 이제 A와 B죠. B고요. 이 판결문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라는 사람은 없죠. 따라서 만약에 A가 B에게, A가 A와는 양도, 이 양수인에게 하려면요, 나중에 이 A가 이 채권을, 이 4천만 원을 양도해가지고, 야, 4천만 네가 집행해. 그럼요, 이 채권 자체가 양도했을 때는 요 양도 계약서, 그 양도했다는 증서인 계약서를 가져가서, 그죠? 이 판결문에 대해서 뭐죠? 판결문에 대해서, 승계 집행문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에 대해서는 이 판결문 가지고는 요 양수인이 집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양도 계약서 가져와서 승계 집행문을 달라는 신청을 해서 요 A1 앞으로 되어 있는 승계 집행 받아서 집행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것은 채권자를 위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죠? 이번에는 B가 B의 누나가 예컨대 B1이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즉, 이 경우도, 면책적 채무 인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채무를, 종전의 채무자의 채무를 완전히 면책시키고,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그런 채무 인수를 말하고요. 그와 달리 우리가 얘기하는 B와 B1이 같이 책임지는 뭐죠? 병전적 채무수 인수도 있는데 병전적 채무 인수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승계 집행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고요. 이때는 별도로 이제 B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채무 인수를 이유로 해서 소송을 또 해서 판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제 승계 집행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B1이 면책적 이 채무 인수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이 A가 집행하려면 이 B1한테 집행하려면 요 B1에 대해서 별도로 또 승계 집행은, 즉 채무자에 대해서 승계 집행을 받아야만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보통 양도나 인수에 대한 승계 집행이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A가 B에 가지고 있는 요 집행채권을
A의 다른 채권자 갑이 이 채권자 갑이 만약에 갑이 A한테 또 이제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공정 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것에 기해서 요 5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압류를 해서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갑이 B에게 압류를 보내서 이 B가 A한테 돈을 주지 못하도록, 즉 압류란 말은 지급금지라는 뜻이거든요. 지급금지 명령인데 지급을 금지시켜 놓고 한 다음에 이 채권을 이렇게 A에서 갑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이런 전부 명령을 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전부권자는 나중에 이에 대해 집행할 때는 뭐죠? 때도 똑같이 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또 만약에 또 집이 있다. 채무자가 어떤 또 아파트가 있다. 그럼 그때 집행하려면 요 전면령 가져가서 뭐 해야 됩니까? 별도로 또 승계 집행을 받으면요. A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또 집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채권자, 채무자 쪽에 있게 되는 승계 집행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보실까요? 이제 이번에는 뭐죠? 이번에는 이제 변론 종결 위의 승계인이에요. 보시면 이 변론이란 말은 이제 소송의 절차에서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원고나 피고가 소송에서 그죠? 소송에서 말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방어를 할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A가 B에 대해서 예컨대 A가 만약에 이게 이제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B가 건물 임차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명도 소송을 합니다. 즉 명도란 말은 이제 뭐요? 이 점포를 인도하라.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 임대 계약의 해지, 그죠? 예컨대 뭐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했다든지, 그죠? 또는 뭐 임대 기간이 지났다든지, 그죠? 지난 경우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우리가 A가 B에 대해서 이게 점포를 명도하라는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 점포에 대한 명도 소송은요, 이것은 성격이 이건 이제 자기가 소유권에 기해서 이제 임대 기간이 지났으니까 B가 그 임대 기간 지난 후에 이 B의 점유는 그러니까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점유가 아니죠. 따라서 이런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결국에는 이 소유물을 반환, 그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반환 청구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런 소유권에 의한 어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만약에 이때 이 A와 B 간에 나중에 이 판결에서 승소하면 만약에 이 변론 종결 후에 변론 종결이 5월 2일이다. 그러면 5월 2일 날 이 B가 다시 그 점포를 예컨대 7월 2일 날쯤에 와서 이게 다시 B가 C한테 점포를 양도해도요. 이한테 물론 이 판결문에는 A, B한테 있지만 이한테도 이 물권은 이제 그 A, B 외에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세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한테 할 때는 다만 이제 얘한테 할 때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다만 이제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뭐죠? 내변 속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승계 집행 문제는 사실은 그 소송 자체가 물권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때 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거기 좀 소지자 근데 이제 이렇게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자 그죠 점유 이게 승계도 해당되지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이게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소지자 그죠 그뿐 아니라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소유자가 A1서부터 A10까지 10명 그러면 이게 지금 원고가 10명이에요. 10명. 그러면 10명이 소송을 다 하기 뭐하니까 이 중에 원고 중에서 한 명인 A1을 뽑아요. 이 뽑는 행위를 우리는 선정한다 그러죠. 선정. 즉 원고나 즉 피고를 선정하는 이런 선정 행위를 해서 이 선정 행위를 해서 이제 이 목록을 만들죠. 그래서 이 선정자들이 여기 이 사람들은 선정자가 되고요. 뽑힌 대표 그 사람이 우리는 그 선정자 앞에다가 이제 당사자라는 말을 붙이죠. 그죠? 따라서 이게 선정 당사자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됩니다. 원고가. 물론 마찬가지로 피고도 많으면요. 피고도 B1부터 B5다. 그러면 이 중에 B5만 또 이렇게 피고도 또 선정 당사가 될 수 있어요. 피고도. 따라서 이렇게 이 뽑은 사람 나중에 이제 그럼 나중에 판결문에는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판결문에는 선정 당사자 그죠? 원피고만 나와 있지. 여기 있는 나머지 사람은 선정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효력은 선정 당사자한테 미칩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변론 다 끝난 다음에 이 A 원래 선정 당사자가 집행할 때는 별도로 승계 집행은 필요 없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A10 같은 A2 같은 이런 선정자가 집행할 때는요. 이 판결문에 없기 때문에 이 선정자에 대해서 별도로 집행문을 받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경우가 이제 선정 당사자 문제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게 A, B가 죽은 경우, 사망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뭐죠? 상속받은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파산. 그래서 이렇게 A1이나 B1이 이 사람들이 원고나 피고가 이렇게 선정 당사자가 되는 경우 또 이 사람인 채무자가 사망하면 또 상속인이 들어오죠. 그죠? 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쪽에 죽었어요. 채무자가 죽었다. 채무자가 똑같죠. 여기도 선당 상속 똑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때 채무자가 파산했다. 그죠? 네, 그럴 때는 똑같아요. 또 파산할 수도 있죠. 채권자가. 네, 똑같아요. 그때는 파산 관제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당 상속인 파산 관제인 이렇게. 따라서 이런 사람들 선정 당사자, 상속인, 파산자의 이름으로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실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 대신에 뭐였죠? 지금 선정자나 그죠? 또는 유언 집행자 또는 거기에 파산관제인 이렇게 그럼요. 특히 우리가 이 선정자와 유언 집행자가 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이때는 승계 집행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각종 참가할 때 탈퇴자 두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도 우리가 집행 단계에서 승계 집행문을 받는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요. 그 맨 끝에 있는 우리 병존적 채무인수인 받죠. 승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법상 예컨대 똑같은 상호를 수용합니다. 예컨대 여기서 B완이 어떤 고시 식당을 합니다. 그죠? 이름이 뭐 돌고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식당을 하다가 5월 달에 2014년 5월 2일 날 관두고 이 식당을 양도합니다. 그죠? C한테. 근데 똑같이 이름은 돌고래야. 그러면 과거에 B한테 예컨대 뭐 이것을 뭐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한꺼번에 끊어가지고 매월 뭐 15만 원씩 받았다. 그죠? 식권을.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호 썼으니까 이 새로운 주인이 바뀌어도 그죠? 역시 새로운 주인한테도 상호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 채무를 계속해서 부담한다고 봐야겠죠. 그게 싫으면 이제 우리가 상법상 면책 등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채무도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A가 B에 대해서 썼을 때는 이 B의 상호를 그대로 쓰고 있는 C한테도 A가 C한테 집행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는 승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상호 소경 같은 것들을 둘 수 있고요. 그런데 자, 이제 펼치고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상호 소경일 때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게 얘가 B가 C한테 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때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 사람이 채무 문제는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 집행법에서는요, 경우에는 상호 소경, 다시 한번 상호 소경과 왼쪽에 있는 보조 참가인은요, 우리가 집행 당사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에 자 이제 요런 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자 30페이지 따라서 이제 가본의 판결문에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물론 외국의 취업권자, 뭐 대사관, 대사, 영사 이런 사람들은 실제상 우리가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본 원피고가 아니더라도 기판력에 미치는 제함자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에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한 사람들. 물론 변론이 없다면은 가로 안에 판결 선고 후에 승계인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이러한 승계는 이제 포괄승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속, 그죠? 또 합병 같은 것도 쓰는데 또 특정승계, 권리승계는 이제 양도라든지 아까 봤었죠? 양도, 전면령, 또 채무 같은 경우에는 면책조 채무인수를 말하는데요. 거기 펼쳐놓으시고 우리가 그렇지만 중첩적 채무인수와 상법상 상호 소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승계 집행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펼쳐놓으시고 두 가지. 다만 이제 우리가 변론 이제 만약에 그 A가 B에 대한 소송 중에 즉 변론 진행 중에 아직 변론 종결 전에 B가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그 B가 죽고 그랬을 때도 그 나중에 상속인에 대해서도 승계 집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당사자나 승계인을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법에서 소지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 소지란 말은 주로 물건에 해당하는 수취인, 임치받은 사람들, 또 창고업자, 또 운송인들처럼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A가 B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지만 그 물건이 C한테 했다.
창고업자. 그러면 여기서 C에 대해서는 수취인, 창고업자, 운송인이라면 바로 그런 사람을 소지인으로 봐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그러나 이제 어떤 법인에 대해서 대표와 다르니까 그 대표자라든지 보조자의 소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제3자 아까처럼 원고 피고가 아니고 제3자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걸 우리는 제3자 소송 수행 또는 제3자 소송 담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아까 쓰지 뭐죠? 아까 선정자 파산관제인 유언 집행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 당사자나 파산관제이냐 유언 집행자가 받은 판결에 의해서 할 때는 승계 집행이 필요 없지만 그 뒤에 선파상 붙여놓으시고 선정자나 파산자나 상속인이 할 때 다시 한번 선정자나 파산자가 사실은 채무자겠죠. 파산자나 상속인이 할 때는 그런 세 가지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와 B 사이의 소송에서 제3자가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도 C가 그것이 나중에 배웁니다만 독립적 참가를 하거나 또는 승계에 참가하거나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 A, B 간의 싸움에서 C가 들어오면요. 만약에 C가 들어버리면 그 중에 B가 탈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B는 뭐 A한테 A든 C든 이기면 주겠다 그거죠. 그럴 때 그 탈퇴한 자한테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탈퇴자도 집행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와 달리 보조 참가 했건데 거기에 단순한 보조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결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집행력도 없다 정도 보시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 끝에 위에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하고 상호소경하고 이 보조 참가인에 대해서는 집행이 미치지 않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밑에 있는 판례 보실 거예요. 보시면 분쟁의 대상의 권리라든지 어떤 소송물 자체를 승계한 사람으로서는 예컨대 이행 판결을 받은 채권가 채권의 양수인 또는 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되겠죠. 그러나 채무를 예컨대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한 사람은 일종의 뭐죠? 중첩적 채무인수는 예컨대 B의 채무를 B와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승계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소송을 또 해나가고 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밑에 보시면 자 3번만 볼까요? 3번만 보세요. 3번만. 아까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건데 토지 소유권자가 잘 보세요. 토지의 소유권에 의해서 지금 땅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지상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 주인이 그죠? 건물 소유자에게 어떤 권한이 없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내놔라 이런 소송합니다. 그걸 우리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인데 이러한 철거와 토지 인도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거나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도 여기에 그저 분쟁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잘 나오는 게 이제 5번이죠. 5번에. 그래서 5번에 뭐냐면 앞서 봤듯이 우리가 예컨대 A가 A의 등기를 B가 원인 없이 우리가 이제 넘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원인이 없는 무효 등기를 이유로 해서 A가 B를 상대로 A, B의 등기를 말소하라. A에서 B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그런 소송을 합니다. 이 원인 무효에 대한 판결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변론 종결과 되면은 그때 피고가 졌다 그러면 이제 피고로부터 등기 명의를 취득했다면 이제 그에 대해서도 이 판결문을 가지고 물론
어, 변종은 승계인이니까 승계 집행 받아서 집행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추심, 아까는 이제 우리가 AB에 대해서 갑이 전부를 받는 경우를 했는데, 채권 추심을 받는 경우에도 승계인으로, 채권자의 승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승계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권 관계의 승계인을 우리가 얘기하는 승계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채권의 경우에는 승계로 보지 않습니다. 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물권은 대세요. 누구한테나 그 물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권자다, 지상권자다, 전세권자다. 그런데 채권은 내가 A가 B한테 5천만 받을 거 있다. 이 5천만 받을 거 있다는 것 자체는요. 또 내가 A와 B 간에 계약을 했어. 내가 임차인이야. 이런 것들은요. 예컨대 임차권 등기라든지 어떤 저권 등기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걸 등기하지 않으면요. 그건 하나의 두 사이 A와 B 사이의 채권 관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승계 집행문은 우리가 물권적 청구일 때만 승계 집행 문제가 생기고요. 그 밑에 박스에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승계 집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실까요? 박스 안에 38페이지에 예컨대 A가 B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어떤 물권적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또 아까처럼 A가 건물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해서 명도를 해. 또는 우리가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로서 건물을 철거해. 이렇게. 그러면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요. 그런 물권에 기해서 명도나 철거의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A가 B에 대해서 이런 판결이 있은 후에 즉 비채무자가 채무자가 이전 등기하거나 점포를 넘기거나 어떤 명도를 넘겨버려. 그러면 그들한테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승계 집행 받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그것이 판결이 아니더라도 재판상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해서 그런데 A, B 간에 화해를 해서 그 B가 자기 A에서 B로의 등기를 말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B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어떤 물권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해에 사인한 다음에 바로 나와서 그 다음날 만약에 은행에 가서 즉 B가 그죠? 소유권 말소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설정했어요. 그러면 그때 들어온 설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물권적 의무자의 그죠? 물권적 의무자로부터 승계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말소되는데 다만 이때는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말소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승계의 문제는 물권 같은 대세효가 있었을 때의 경우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채권 관계입니다. 예컨대 1번 보시면요. 청구의 근거가 어떤 채권이야. 예컨대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매매. 또는 갑이 을한테 그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라든지 이런 임대차 계약이 나중에 계약이 해지가 돼서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나 그죠?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매매나 계약 임대차 같은 것들은 제3자한테는 이걸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예컨대 보시면요. 화살표 보시면 화살표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A, B 간에. 또 A, B 간에 그 신탁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이것에 대해서 해지를 이유로 해서 다시 B가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B가 매매 계약을 해지해서
다시 B가 A한테 줘야 되는데 그 변론 종결 후에 다시 그것을 제함자인 C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 A는 C 그 제함자의 승계인에 대해서 승계 집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함자는 A, B 간의 매매 계약의 효력을 제함자한테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상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채권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처분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에 채권 계약에 터잡아서 예컨대 어떤 통행권에 대한 확정판을 받았습니다. 통행권. 그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땅을 갖다 이용하기 위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변론 종결 후에 당의 토지를 특정 승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시 그 토지를 샀어. 그럼 그 사람은 이런 채권 계약에 대해서는 변론 승계인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의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소송을 또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매라든지 채권에 기한 경우는 안 되는구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개만 더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가 지금 A나 B가 이제 소송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소송을 하다가 A나 B가 사망하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그걸 알게 되면 소송을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다시 A나 B의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받도록 합니다. 그걸 우리는 소송의 중단과 수계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그런데 보통 이제 사망한 것을 모르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망한 걸 모르고 중단했을 때는 원래 사망자에 대한 판결은 무효지만 이런 경우는 일정한 정도 그 소송이 진행되고 했을 때는 그러한 판결도 우리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효는 아니고 절대 무효는 아니고 그냥 절차적인 위법이다. 해서 그 위법설이 판례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판례 밑에 보시면 소송 계속 중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중단을 못 지키고 그대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판결은 나중에 소송을 관여할 수 있는 수개인들, 예컨대 수개인들이 나서서 소송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배제했으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판결이 절대 무효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그때 만약에 상속인들이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마치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대리인인 상속인들이 하자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확정하기 전에는 상소로 또 확정됐을 때는 재심을 통해서 원심 재판을 취소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판결이 절대 무효는 아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죠? 따라서 3번에 이 사망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판결에 의해서 나중에 집행하려면요. 그런데 사망자의 승계를 위해서 즉 A라는 사람 쪽이죠. 반대로 사망자의 승계에 대해서 B 쪽이죠. 그래서 채권의 승계인이든 채무 승계인이든 승계인을 위해서 또 승계인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승계 집행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우리가 영업양도를 했을 때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집행법상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승계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을 이제 펼쳐놓으시고 4번을 펼쳐놓으시고 잘 보세요. 우리가 집행 개시 여기서 집행 개시란 말은 이제 보통 이제 집행은 압류 그죠? 보통 압류 그다음에 현금화
그죠? 압류해서 돈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현금화,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당이거든요. 만족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그 최초의 단계인 압류 단계를 우리가 집행계시다. 그래서 예컨대 보통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하는 게 바로 그 단계죠.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1항에 경매 집행 신청 뒤에 만약에 채무자가 사망 이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경매를 이미 신청했는데 B가 그때 죽었습니다. 그죠? 즉 경매 신청한 다음에 사망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채무자가 사망하면 민법상 사망한 시점에서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법률적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그때는 그 나중에 판결 받아가지고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이 52조 1항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죠? 이때는 별도의 승계 집행문이 없어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 개시 뒤에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때는 별도의 승계 집행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구나 알 수 있고요. 물론 가로 안에 그 돌아가신 분이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소재불명일 때는 집행법원에 그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그 신탁을 했을 때 그 신탁자에 대해서 수탁자가 다시 새롭게 그죠?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뀔 때마다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수탁자에 대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도 집행을 속행한다 말을 합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K라는 선장에 대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박 채권자가 그 K라는 선장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만약에 K라는 선장이 관두고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도 바뀔 때마다 그죠? 별도 절차 필요 없이 그 바뀐 자에 대해서 바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승계 집행문이 사망하거나 신탁이 되거나 선장, 다시 한번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또 새로운 수탁자가 바뀌거나 또는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어도 그때는 별도의 승계 집행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 승계 집행을 받지 않는 경우는 사망의 경우, 신탁 경우, 선장 바뀐 경우. 다시 한번 채무자입니다. 채권자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언제? 경매 개시 뒤입니다. 만약에 경매 신청 전에 사망했을 땐 경매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행 개시 뒤에 사망인 경우, 그 다음에 신탁, 그 다음에 선장, 이 세 가지는 승계 집행이면 필요 없다. 보시고 끝으로 이제 우리가 민법상 조합은 전원이 채무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쭉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거기에 세 번째 그 소송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나중에 무권대리 추인처럼 여기도 소송의 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소급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즉 A, B 간의 판결에 대해서 K라는 그 대리인, 즉 어떤 A, B 간의 판결 과정에서 K라는 그 변호사가 대리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경매를 신청할 때도 그 K라는 사람이 별도의 그 집행에 대한 위임장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대리권은 개개의 경우로 수여할 수 있고요. 또 다만 이제 판결을 할 때 우리나라 이제 1심, 2심 이렇게 신급 대리인이죠. 판결을 했던 그 신급 대리인은
나중에 집행을 할 때는 별도의 위임장이 없이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보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압류를 하거나 형무 신청할 때 그죠?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그럼 이제 아까 봤듯이 이렇게 집행 당사자가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는 우리는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변동인데 이런 집행 당사자 적격의 변동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죠? 그 새로운 승계 집행이 필요하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림 보시면 예컨대 지금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입니다. 만약에 지금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병한테. 그러면 보세요. 예컨대 그림 보시면 지금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갑이 할 때는 갑으로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개시하겠죠. 근데 만약에 병이 했다. 그러면요. 병이 양도받았다는 증명을 해가지고 병 앞으로 승계 집행 받아서 이제 병이 집행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승계 집행 개시 전에 변동이고 집행 개시 후에는 만약에 갑이 경매 신청 후에 그죠? 갑이 경매 신청 후에 양도했을 때는 병은 바로 그 승계 집행 받아서 병이 승계 집행 받아서 속행 신청하면 됩니다. 그죠? 됐죠? 만약에 갑이 경매 신청 후라도 병은 자기 앞으로 승계 집행 받아서 속행 신청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달리 채무자가 죽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봤듯이 집행 개시 뒤에 사망 경우는 별도의 승계 집행 없이 속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집행문 부여 전에든 후에든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 개시 전에는 승계 집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집행 개시 후에는 채무자의 경우는 승계 집행을 받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항에 집행 개시 후에 채권자가 승계했을 때는 승계 집행문이 붙어 있는 집행권을 정보를 제출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까 병이겠죠, 자기를 위해서 집행 속행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게 민지규칙 23조였습니다. 그러나 2항에 52조에 보듯이 집행 개시 뒤에 채무자가 죽었을 때는 승계 집행문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채권자는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진행하라는 것이 52조 1항입니다. 이때는 상속인이 있는지 또 상속을 승인했는지는 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보완해서 보겠습니다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집행 권한부터 배웠습니다.